일해서 번 돈은 최고 세율이 49.5%인데 근로소득세는. 근데 자본으로 번 배당소득을 이거보다 깎아주는 거는 불공평한 거 아니냐. 땀 흘려 번 돈이 더 우대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배당이 확대돼서 자본시장이 더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는 미국만 하더라도 네. 사회보장제도는 뭐 우리나라보다 딱히 나을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이 주식을 모아서 거기에서 배당을 받고 근데 우리는 이 근로소득 말고는 믿을 만한 구석이 없다 없죠. 보니까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뭐 근로소득하고 똑같아야 돼. 자본소득은 더 세금을 더 많이 물려야 돼. 이런 생각보다는 자본소득에 대해서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이런 좀 색안경은 이제는 버려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다 같이 잘 살 수 있고 그게 서민이나 중산층에게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 굳은 신념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저녁 라이브 시간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작심을 하고 사회를 보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 자본시장에 정말 오랜만에 봄 기운이 훈훈하게 들고 있었는데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세제 개편안이라든지 또 대주주의 조건을 다시 10억으로 올린다든지 거래소를 올린다든지 여러 가지 정책 이슈들이 상승하고 있는 이 주식시장에 발목을 잡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징적인 말씀을 하신 분이죠. 이렇게 해서 다시 우리 시장에 투자하겠냐 이런 말씀을 하신 국회의원이 계시죠. 더불어민주당의 이소영 의원을 모시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러한 일련의 정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에 대한 솔직한 소회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소영 의원 모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소영입니다. 일단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그 표정에도 드러나시네요. 좀 힘들어 보이십니다. 어떠십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예. 그러나 정부 세제 개편안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제 국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12월 2일에 예산안하고 같이 세법이 통과되게 되는 건데요. 예. 그래서 국회 과정에서 제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뭐 우리 한 1,500만 정도 된다고 추산을 해요. 네. 증권 투자 인구가. 네. 뭐 전부 다를 대변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아마 이소영 의원을 응원하고 격려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두 가지 이슈를 좀 나눠서 네. 얘기를 해볼게요. 대주주 조건 완화 50억에서 10억으로 네. 다시 복귀시키는 거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증권거래소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먼저 50억에 10억으로 완화하는 거 이렇게 하면은 세금이 더 많이 거쳐요. 어떤 뭐 추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일단 이제 오늘 오후 5시에 예. 기재부 세제 개편안 자료가 공개가 됐는데 네. 구체적인 세입 예상은 예. 제시되진 않았습니다. 예. 그 정부가 이제 이런 어떤 정책을 하려고 하면 이 정책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뭐다라는 거를 그렇죠.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다 알고 계시듯이 연말에 시장 왜곡을 계속 불러일으켜 왔었고 네. 조세 회피가 사실 너무나 쉽고 이런 대주주라고 하는 법적 기준하고 10억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맞는 거냐 이게 네. 어떤 상식에 부합하는 거냐 하는 이제 예. 의문들도 있기 때문에 이걸 왜 하는 거다라는 거에 대한 분명한 제시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이런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금투세 때도 고속도로 비유를 했었는데요. 예. 비포장도로하고 아우토반 얘기를 했었잖아요. 기억이 이제, 납니다. 저하고 인터뷰 때 하셨죠. 네.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도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쉬운데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있잖아요. 네. 10개의 차 지나가는 구멍이 있는데 2개는 무료고 8개는 유료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차들이 다 무료 2개 구멍으로 빠져나가겠죠. 그러겠죠. 대주주 양도세 같은 경우에도 이게 연말 기준으로만 피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다들 조세 회피를 하는 거죠. 해왔고 예. 그게 너무나 쉽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준을 강화한다고 해서 세수가 대폭 많이 거치느냐라는 거를 담보하기가 어렵고요. 실제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한국 주식은 10개월만 하는 거라고. 네. 그래서 10월부터는 슬슬 팔기 시작해가지고 회피한다는 그런 걸 자조적으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10억에서 50억 사이에 있는 네. 조금은 이제 대형 주주라고 할 수 있겠죠. 대주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이제 어느 정도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뭐 단타를 강요당하는 측면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거는 우리 주식시장이 건전하게 가는 방향하고는 좀 반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교과서적으로도 우량주를 잘 찾아서 가치 투자를 하고 장기 투자를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권하지 않습니까? 워렌 버핏도 얘기하는 아주 교과서적인 얘기인데요. 근데 이렇게 임의적인 연말 기준의 그 양도세 대상 기준을 정해놓고 이걸 연말마다 샀다 팔았다 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 그래서 조금 강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시가총액이 3조짜리 회사가 있어요. 네. 또 코스닥에는 300억짜리 회사도 많잖아요. 같죠? 근데 대주주의 기준점이 10억 이상이면. 지금은 이제 지분 비율로 1% 이상이거나 5월 대주 뭐 50억 이상이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게끔 되어 있어서 그걸 10억으로 낮춘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금액 기준은 시가총액에 연동되는 게 아니니까 같은 거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더 심각한 게 예를 들면 300억짜리든 500억짜리든 10억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정말로 이게 조세 회피를 하려면 그 물량이 상당한 거예요. 네. 그잖아요. 네. 그러면 아예 그런 주식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원천적으로 없어질 가능성도 있겠죠. 아, 내가 저거 주식이 좋아 보여 사고는 싶은데 내가 어느 순간 저거 대주주가 돼버리네. 양도 차익과세 엄청 당하네. 그러면 그런 소형주에 대해서는 아예 투자를 안 하거나 미리미리 팔아버리는. 그래서 조금 갖고 있는 1,000만 원, 2,000만 원 갖고 있는 분들은 그 매물 폭탄 맞아가지고 오히려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부자들이라고 여겨지는 10억 이상 50억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제도 때문에 오히려 소액 투자자들이 현실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지금까지 계속 부작용이 지적되어 온 게 사실이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논리로 이제 검토가 쭉 돼 왔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제 소득세법상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양도한 그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이 대주주 양도세가. 근데 사실 이제 대주주라고 하면은 보통 물론 금액 기준 자체가 모수는 있지만 그래도 한 뭐 100억 원 정도면은 그래도 뭐 대주주라는 단어하고 안 어울리진 않잖아요. 좀 어울리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100억 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기준이 낮아져 온 거죠. 근데 그거는 사실 우리 주식시장에 지금 이제 금융투자소득세 작년에 많이 논란이 있었던 일반적인 주식 양도세가 도입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도입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그럼 요 대주주 양도세라도 좀 범위를 넓히자라는 이제 취지로 계속해서 그 기준이 완화되어 왔던 거고 이제 지난 정부에서 이거를 50억으로 다시 획일을 이렇게 좀 강화를 시킨 건데 위로 올린 건데 그거를 그 이전으로 전 정부 이전으로 복원하겠다라는 취지로 지금 다시 10억 추진이 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까지 시장에서 어떤 부작용을 일으켜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우리가 주식시장을 건전하고 장기 투자하는 건강한 시장으로 발전시키는 거랑은 이게 역행하는 문제라고 하는 거를 이제 동료 의원님들한테 잘 설득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방향성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상법 개정을 드디어 이뤄냈잖아요, 그죠? 네. 국회 차원에서 뭐 이소영 의원께서도 굉장히 열심히 하셨고 또 더불어민주당이 네. 거부권을 행사당하지 않는 국면이 됐으니까 네, 네. 그게 이제 이루어진 건데 상법 개정을 하면 뭘 하겠어요? 상법 개정의 취지라는 게 많은 주식 투자자들이 좋은 주식을 사고 장기적으로 가지고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만 되는데 그 근간이 상법을 바꾸자는 거였는데 네. 상법 개정을 만들어 놓고 장기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제도가 오히려 장기 투자를 역행하게끔 하는, 장기 투자를 저해하게끔 하는 그런 상치되는 제도로 폐기를 해버리면 상법 개정의 효과가 오히려 시장에서 덜 발현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는 우려도 있거든요. 일단 상법 개정은 그 자체로도 매우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하지만요. 어쨌든 그 말씀하시는 부작용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네. 이게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라고 하는 게 국내 개인한테만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외국이나 법인한테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예. 국내 개인들은 연말이 되면 이제 단타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그거를 가격이 떨어질 때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이제 많이 사가는 것도 사실이고, 그게 이제 누적되고 쌓이다 보면은 개인들은 계속 단타하는 성향에 내몰리는 거고, 예. 이제 우량주, 좀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주식들은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가지고 있게 되니까 전유물이 돼버리죠. 이게 우리 개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는 것보다 예. 이제 뭐 그런 단기 투자하게 되는 상황으로 계속 가게 하는 제도 중에 하나의 부분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맞습니다. 10억이라는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 초거대 부자고 이 사람들한테 뭘 이런 세제 혜택을 줘야 되냐라는 반론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주장이 있고 저도 좀 일과 동의하는데 미국 시장의 주식이 지금 엔비디아가 뭐 최고의 주식이잖아요. 네. 근데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률을 보면 네. 최근 몇 년 동안에 수천 %가 올랐잖아요. 네. 우리 시장에도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런 기업이 많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네. 좋은 기술을 가지고 뭐 세계화 해가지고 그러면 1억이 10억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가 있어야 자본시장이 유지되는 건데 네. 단순히 그 10억이라는 돈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을 대주주로 분류해서 과세를 차별적으로 하겠다라는 게 이게 그냥 공평과세라는 안목에서만 봐야 되는 건지에 대한 잘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이런 거죠. 종목별로 10억이니까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말도 맞는 말이죠. 예.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예. 지금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14억 원을 돌파했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지 예.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 아파트 한 채보다도 예. 적은 금액이라고도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대주주가 맞느냐, 예. 정말 큰 주주냐, 그리고 일반 주주와 차별할 정도의 어떤 차별점이 있는 것이냐라고 생각하면 예. 아마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10억이라고 하는 기준은 지금의 부동산 가격하고 비교해봐도 그렇고, 뭐 과거하고 지금 이제 수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우리의 경제 지표나 경제 기준, 판단 기준이 달라진 걸 감안해서도 그렇고 10억을 대주주의 기준으로 삼는 거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물론 이건 시행령 개정 사항이긴 한데요. 네. 시행령이 최종 개정으로 가지 않게 정부도 설득하고 국회도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의 양도 차익이라든지 네. 뭐 배당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정책하시는 분들 일각에서는 불로소득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자 주택 말씀을 하셨는데 주택을 사가지고 그거를
그 거주 요건을 채운다거나 네. 장기 보유를 한다거나 그러면 일정한 금액까지는 세금 한 푼도 안 내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리고 뭐 80% 장특공제를 하고 뭐 그렇죠. 그렇게 하죠.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이런 논리가 있더라고요. 아, 그건 뭐 1가구 1주택에 그것도 거주 목적으로 살았잖냐. 그럼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건 그냥 아무 노력을 하지 않는 건가? 주식을 보유하는 게 그럼 우리 사회, 우리 국가, 우리 산업에 대한 기여가 없나? 기여가 있잖아요. 그 자본 조달을 해주고 또 그 회사의 주가가 올라야 그 회사는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서 더 좋은 조건으로 펀딩을 하고 그런 건데 그걸 다른 개념으로 봐서 이건 불로소득이라서 10억 이상은 무조건 네. 보유래 세금을 물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인터뷰 몇 번 할 때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라도 그 주식을 좀 사셔야 된다. 그래서 이 코스피에 연동하는 거라도 사서 그거 사셨잖아요. 의원님은. 저는 뭐 ETF 100만 원씩 투자하고 있죠. 또 배당주도 사시고 그러셨잖아요. 뭐 고배당 ETF도 같이 사고 있죠. 대통령께서도 하셨잖아요.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네, 사시면서 네. 임기 5년 동안 보유하신다 매월 했잖아요. 적립식으로 네. 또 구입하시겠다 하셨죠. 근데 아직도 여당에 네. 주식 투자를 전혀 안 하셨거나 주식 투자를 안 하는 거를 자랑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당뿐만 아니라요. 네. 사실은 이제 공직 사회 자체에 네. 투자 기피 성향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사실 이거는 제가 진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제가 최근에 보건복지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겼거든요. 예. 정은경 장관 인사청문회를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분이 예. 뭐 내부 정보를 이용하거나 그런 것도 전혀 아니고 무슨 뭐 대단한 차익을 얻은 것도 아니고 그냥 남편분이 주식 투자를 합법적 범위 내에서 재산 신고까지 적법하게 하고 무슨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 심사까지 받고 주식 투자를 한 걸 가지고 주식 투자 잘못하셨거든. 또 보니까 수익률도 별로 안 좋으시던데. 맞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 엄청난 뭐 파렴치한 무슨 뭐 그런 투자를 한 것처럼 몰아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인사청문회나 뭐 국정감사나 이런 경우에마다 이런 게 반복되기 예. 때문에 사실 저도 제가 직접 투자를 조금도 안 하는 이유가 제가 삼성전자 1,000만 원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언젠가 저를 막 비난하고 공격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제가 반도체 특별법에 찬성한 걸 가지고 이해상충이라고 주장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억측과 오해나 공격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네. 직접 투자를 꺼리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기재부나 어떤 우리 정부 부처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괜히 오해 살리를 해서 엉뚱한 그런 누명을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직자들이 어떤 자산 증식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엄격하게 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있기 때문에 점점 더 현실하고 시장하고는 시장의 시각하고 멀어지는 거죠. 그냥 내 돈이 들어가 있는 거랑 아닌 거랑은 굉장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개인이든 국가든 자산을 잘 배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한국의 정치인들이나 공직자들은 다 부동산에만 자산 배분이 돼 있는 거예요. 부동산, 주식, 채권, 예금 이렇게 있는데 자산 배분을 보니까 이 글로벌 시장에서 당연히 30%는 갖고 있어야 될 주식은 쏙 빼버리고 대부분이 부동산이고 나머지 예금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자기의 이해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거는 조금만 빠져도 계속 부양책이 나와요. 끝까지. 근데 주식시장은 빠져도 냉랭한 거예요. 그렇게 투자자들이 생각한단 네, 말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네. 꼭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다라기보다 저는 예. 실제로 부동산은 내가 사고 팔아봤고 내가 전세금도 내봤고 월세도 내봤고 그러니까 잘 아는 거죠. 잘 알죠. 근데 주식 투자는 안 해봤기 때문에 예. 이게 어떤 의미인지 예를 들면 이런 제도가 도입됐을 때 네. 시장에서 어떤 효과가 생기는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정책이 나올 수가 없고 예. 엉뚱한 정책이 잘 걸러지지 않는 거죠. 예. 저는 이제 이번에 나온 이 세제 개편안에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들도 예. 이게 발표되기 전에 우리 뭐 프로님이라거나 주식 시장에 조금이라도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좀 불러놓고 의견을 들어봤으면 네. 이 안이 안 나왔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점이 좀 많이 아쉽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작년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대통령도 ETF 투자, 직접 투자는 오해받으니까 못하지만 ETF는 하시겠다 해서 했고 네. 또 제 동료 의원님들도 몇 분이 ETF 가입을 하고 인증도 하시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바뀌어가는 과정이긴 한데 사실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오래된 전통적인 그런 대립적 관념이 아직 남아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자본과 노동을 굉장히 대립적으로 인식하면서 이게 노동으로 번 돈은 아주 신성하고 네. 자본으로 번 돈은 불로소득이어서 이거는 뭐 투기의 결과물이다. 이제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는 이제 과정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을 가지고도 어떤 분이 아니 땀 흘려서 일해서 번 돈은 최고 세율이 49.5%인데 근로소득세는 네. 근데 자본으로 번 배당소득을 이거보다 깎아주는 거는 불공평한 거 아니냐. 땀 흘려 번 돈이 더 우대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배당이 확대돼서 자본시장이 더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는 미국만 하더라도 네. 사회보장제도는 뭐 우리나라보다 딱히 나을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이 주식을 모아서 거기에서 배당을 받고 생활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조기 은퇴를 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물론 국민연금이든 고용보험이든 이런 사회보장제도를 더 강화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네. 사실은 노동소득, 이 근로소득 말고는 믿을 만한 구석이 없다 보니까 네. 지금도 계속 정년 연장에 대해서밖에 얘기할 수 없는 네. 안타까운 현실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우리나라 주식시장 배당 너무 안 하기 때문에 사실 주식을 사도 그걸 배당으로 예를 들면 내 근로소득을 좀 보완한다거나 내 은퇴 후의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한다거나 그러니까 하는 투기적인 투자만 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할 수가 없고 장기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뭐 근로소득하고 똑같아야 돼. 자본소득은 더 세금을 더 많이 물려야 돼. 이런 생각보다는 이제는 사실 AI나 과학기술 발전 때문에 일자리도 더 줄어들고 과거에나 생산 요소가 뭐 토지, 노동, 자본이지 사실은 로봇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AI 발전하면서 자본의 비중이 훨씬 더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노동자도 이제 자본가가 돼야 되는 주식 소유를 통해서 자본을 가져야 되는 시대로 점점 바뀌고 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이 자본소득에 대해서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이런 좀 색안경은 이제는 버려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다 같이 잘 살 수 있고 그게 서민이나 중산층에게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 굳은 신념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미국이 저렇게 장기 호황 또 미국 주식시장이 저렇게 대상승 국면을 오래 가져가는 이유가 물론 기술 혁신에 의한 생산성의 향상이라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은 미국의 노동자들 대부분이 401k라는 401k라는 주식 편입 비율 40%에 달하는 그 퇴직연금으로 리타이어할 때 다 백만장자가 돼서 나온다는 거잖아요. 지금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해서 한 60살 돼서 퇴직하는 사람들이 30년 만기 모기지 다 갚았고 그다음에 이 401k에서 평가 금액이 한 100만 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후가 편해지니까 소비를 계속하게 되고 그 소비를 바탕으로 해서 미국 경제가 유지되고 또 그것이 기업을 좋게 만들고 선순환 구조로 가는데 우린 아예 그걸 왜 차단하는 정책들을 맞습니다. 고집을 하는지. 맞아요. 그리고 사실 예.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내가 가진 부동산 않습니다.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그게 소비로 않습니다. 이어지지 않는데요. 제가 요새 ETF 투자하면서 예. 월배당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물론 얼마 안 되죠. 투자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예. 그 배당이 크지 않은데도 배당이 통장에 찍히는 걸 보잖아요. 예. 그러면은 돈을 쓰고 싶어져요. 그래서 보좌관님들 점심이라도 더 사주고 싶은 생각이 드시죠?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사실은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는 거는 소비하고 바로 연결되죠. 맞아요. 소비를 네. 진작시키는 걸로도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게 주식 많이 가진 사람들 돈 더 벌게 해주자 이게 아니고 우리 사회가 더 고루 잘 살게 만드는 길이고 또 우리 네. 기업들이 더 저렴하게 자본을 조달해서 네. 일자리도 더 많이 만들고 더 경제 성장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게 맞고 제가 얼마 전에 조금 세게 얘기했는데 예.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은 한국 주식 시장 누가 투자하겠냐 이렇게 며칠 전에 얘기했던 이유는 예. 이게 주식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야 된다 이러면서 우리가 상법 개정을 한 건데 네. 사실은 정책의 신뢰도도 높아져야 되거든요. 네. 정치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져야 그러니까요. 우리 시장에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외국으로 안 나가는 건데 사실은 몇 달 전부터 꾸준하게 네. 대선 과정에서부터 예.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 신호를 보내왔어요. 예. 우리는 과거처럼 규제 일변도의 그런 정책이 아니라 네. 시장을 진흥하고 또 주식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이 낙수 효과 분배를 하는 그런 경제 모델을 가져가겠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돈이 주식으로 흘러들어오게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드렸고 그게 공약이었잖아요. 공약이기도 하고 예. 그런 말씀을 뭐 우리 당 의원님들도 많이 하셨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어떻게 보면 미장에 투자하고 있던 국민들도 막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하셨고 네. 외국인이나 기관들도 한국 시장이 변하려나? 진짠가? 정치와 정책이 달라지려나? 안 믿던 분들도 조금씩 이제 네. 진짜냐고 의원님들한테도 연락도 오고 했잖아요. 네. 진짜냐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돈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한 거죠. 예. 근데 그게 몇 달 안 됐어요. 지금 대선 끝난 지 2달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2달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세제 개편안이 발표됐는데 예. 여기에 부동산에 대한 어떤 증세 조치는 없고 주식에 대해서만 이제 네. 세수를 더 확보하겠다라는 정책들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이게 사실 메시지가 달라지는 거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나는 새 정부가 주식시장에는 정말 조금 막 이렇게 없던 혜택이라도 막 짜내서 줘가지고 이걸 부흥시킬 줄 알았는데 이제 2달 만에 양도세 기준을 강화하고 저는 거래세를 높이는 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왜냐면 그건 이제 금투세랑 이제 조건이었기 때문에 금투세 도입을 작년에 우리가 안 하기로 하면서 차라리 거래세를 인상하는 게 시장 왜곡이 덜하다라고 주장을 하셨었고 많은 분들이 네. 그거를 또 제가 받아서 그걸 논거로 해서 금투세를 폐지시킨 거기 때문에 거래세를 이제 회복하는 거는 저는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거래세뿐만 아니라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강화하고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셨던 제 법안보다 사실은 조금은 후퇴됐다고도 볼 수 있는 안이 나왔거든요. 그때 후보실에 대통령께서도 공동 발의자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 공동 발의하고 싶다고 말씀하신 거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아니라 예. PBR하고 상속세를 연동하는 그 예, 법안을 예. 나도 공동 발의자 하고 싶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예. 실제로는 대선 후보가 공동 발의하시는 게 좀 네. 부담이 크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발의까지 하진 않으셨고 이제 말씀을 그렇게 하셨었죠. 근데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제 제 법안을 당선되시고 6월 11일 날 한국거래소 방문하셨을 때 콕 집어서 말씀을 하셨죠. 배당 성향 35% 이상 상장 회사에 대해서 배당소득세 깎아주는 이소영 의원 법안이 괜찮은 것 같더라. 그런 걸 포함해서 이렇게 추진하겠다. 안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는 사실 그거를 이제 대통령의 안으로 인식하신 분들이 많으셨고요. 근데 지금 오늘 발표된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정부 안은 내용이 뭐냐면은 그건 정부 아닙니다. 예. 네. 일단 제 안을 먼저 말씀드리면 예. 현행은 예. 2천만 원을 기준으로 그 아래면 15.4, 예. 그 위면 종합소득이 합산이 돼서 최고 세율이 49.5%가 되는 그렇죠. 거죠. 거의 50%라고 봐야죠. 그렇죠. 근데 예. 제 안은 그냥 모든 기업에 대해서 다 분리과세를 해주면 이제 세수가 너무 많이 수조 원대가 줄어드니까 그렇진 않고 배당 성향 35% 이상인 상장 기업에 대해서만 네. 분리과세를 하는데 최고 세율은 27.5% 네. 이렇게 이제 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오늘 발표된 정부 안은 일단 배당 성향이 35%가 아니라 일단 40%인 기업,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노력상을 추가했는데 배당 성향이 현재 25% 이상이면서 직전 3개년 평균 배당보다 5%를 증가시킨 기업,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으로 했고요. 세율은요? 세율은 최고 세율을 국세 기준으로 35%니까 지방세 포함하면 38.5%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종합소득세랑
분리과세를 비교할 때 단순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게 예.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 공제나 이런 것들을 하면 실질 세율은 49.5보다 최고 세율이 낮습니다. 낮아지죠. 네, 그러니까 49.5에서 38.5로 내려간 게 아니라 사실은 그거보다 더 작은 차이만 있는 네. 거거든요. 근데 그럼 이제 그 정도를 가지고 독식할 수도 있는 회사의 이익을 대주주들이 분배할 거냐라는 거는 평가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거겠죠. 저는 사실 38.5보다는 더 낮아져야 의미 있는 유인 효과가 생길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동기부여.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좋아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배당을 늘리려는 그 네. 목적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그 지배주주나 최대주주나 대주주들에게도 어쩔 수 없이 인센티브를 좀 줘서 네. 그렇게 해보자라고 한 거잖아요. 그 맞습니다. 사람들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너 왜 자꾸 대주주 세금 깎아주려고 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저 주변에 뭐 아는 대주주 없고요. 네. 대주주 세금 깎아주는 게 제 목적이 아니라 네. 그 사람들한테 작은 인센티브라도 줘야 그거를 예를 들면 급여로 가져갈 수도 있고 뭐 아들 회사한테 뭘 해줄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주주들하고 나누는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예. 이유 때문이고 어쨌든 이제 정부 안은 제 안보다는 10% 이상 세율이 높은 거죠. 최고 예. 세율이.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소득세법 개정안으로 그 법안을 냈었고요. 예. 정부는 조특법,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하는 3년 한시법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3년 후에 더 연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예. 시장에 주는 시그널은 다르죠. 이게 앞으로도 계속 할 거다라는 예. 거랑 3년만 배당 반짝 늘리면 3년 동안 혜택을 줄게라는 거는 예. 이게 어떤 개혁이냐 아니면 임시적인 약간 특혜냐 저거는 시혜적인 그냥 다른 거고요. 예. 얘따 네. 먹어라. 네. 그런 느낌. 그리고 네 번째는 저는 이제 올해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배당부터 바로 내년 3월 결산부터 적용하자는 이제 할 거면 바로 입장인데 해야죠. 그 오늘 나온 안은 밑에 이제 딱 한 줄이 있어서 저도 놓칠 뻔했는데 네. 2026년 사업연도에 대한 배당분부터 적용하자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2027년 결산 배당 할 때부터 체감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제 예. 1년 미루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예. 그 뭐 3년 한시법으로 하는 것도 그렇고 네. 2027년부터 실질적인 효과가 생기게 하는 1년 미루는 것도 그렇고 예. 뭐 배당 성향 기준 관련해서도 제가 아까 자세히 말씀 안 드렸던 부분이 직전 3개년보다요 5% 이상 늘리면은 혜택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만약에 이게 3년 조특법이 아니라 이제 계속 연장된다고 치면 장기적으로는 예. 연 5%씩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겠죠. 네. 계단식으로 늘어나는데 3년 평균에 5%를 계속 더하게 되기 때문에 예. 장기적으로는 5%가 아니라 5%의 3분의 1에 수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증가율이. 예. 그리고 5% 이상 더 늘릴 이유는 없겠죠? 왜냐하면 한 번에 많이 늘리면 그 다음에 혜택 받기가 어려워지니까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배당 증가를 좀 제약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만약에 노력상을 추가해야 된다면 그러니까 지금 35나 40 이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증가하는 거에 좀 박수를 쳐주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예. 그 증가분이 예. 예를 들면 지금 배당 성향이 좀 낮더라도 뭐 15% 이상 예. 이런 식으로 해야 연간 5%씩 늘어나는 효과가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좀 조정되고 보완돼야 된다고 생각을 근데 문제는 여당의 합니다. 기류예요. 여당의 기류. 네. 정부안이 온다 하더라도 지금 여당이시니까 네. 여당에 관련된 특별히 또 여당의 5,000위원회도 있죠. 5,000포인트 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있잖아요. 네. 그러면 뭐 정부는 어차피 정부 국가를 좀 튼실히 해야 될 공직자로서의 뭐 그런 것도 있다. 그럼 네. 여당에서 갖고 와. 그래서 이걸 계속 토론해가지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투자자들이 덜 불안한데 지금 모든 기류가 보니까 이소영 의원만 이런 얘기를 하고 뭐 만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대체로 당직자들이나 뭐 이렇게 의사결정의 그 과정에 훨씬 더 이소영 의원보다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은 조금 온도가 다른 것 같다라는 보도들이 많단 말이에요. 어때요, 실제로? 원래 네. 저는 소수파입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 금투세 때도 뭐 네. 제가 다수파는 아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뭐 그 새로운 일은 아니고 예. 근데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요. 예. 이거 4월 달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 발의할 때 예. 도장을 10개 받아야지 발의가 되잖아요. 예. 10개 받기가 어려웠어요. 음. 왜냐면 이게 이제 대주주에 대해서 감세하는 아니다 보니까 예. 도장 안 찍어주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10개 도장을 채우려고 며칠이 걸렸거든요. 예. 찾아가서 막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서 도장을 받은 건데 근데 지금은 그 10개 도장 받기 어려운 정도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오늘도 이제 저희 코스피 5천 위원회 위원님들 다 모인 자리에서 제가 이제 제 법안 설명도 좀 드리고 예. 정부 안의 문제점도 좀 말씀을 드리고 설득하는 노력을 했는데 예. 그 위원님들 중에서도 몇 분은 공감의 말씀을 주셨고 예. 또 원내대표님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분 아니겠습니까? 네, 김병기 대표죠. 네, 그래서 원내대표님께도 제가 이제 법안 가져가서 설명을 드렸고 좀 지지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고 저는 한 분 한 분 이렇게 설득해 가다 보면은 네. 작년의 금투세 국면보다는 그래도 지지를 좀 더 많이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결국에는 저는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미 국민들의 목소리는 명확한데요? 근데 안 들으시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정부 내부에서 네. 공무원분들이 이제 이 안을 만들 때는 예. 뭐 이렇게 이 안이 공개되기 전이니까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듣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실 국회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부 안에서 막 쿵짝쿵짝 막 뭐 세수 확보하자 뭐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 하더라도 예. 그걸 이제 선출직들은 다르거든요. 판단 기준이 다르거든요.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거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국회에서 이거를 민심을 이제 반영하는 과정을 거쳐서 법안을 확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부안이 나오는 과정에서는 저는 이런 시장의 여론들이 잘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국회의원들은 시장의 목소리를 세게 내면 국민들이 세게 요구하면 거기에 설득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네. 작년에라는 게 이제 금투세 네. 그리고 올해라는 게 상법 그죠? 올해는 이제 요 국면을 얘기하는 거죠. 요것도 요번에 왔고. 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그 움직여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이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뭐 이현주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며칠 네. 전에 지금 현직 최고위원이신데 네. 그 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문제 있고 이거 우려가 있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제 안으로 좀 명확하고 봤어요. 강하게 네.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네. 피력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또 이제 다른 의원님들도 한 분 한 분 제가 설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지지 입장을 내주실 걸로 저는 기대하고 있고요. 그런 좀 힘이 규합되면 네. 또 원내대표님 설득도 더 쉬울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그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네. 그 원래 사실 정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뭐가 그 한쪽으로 100% 우르르 가는 경우가 없고요. 예. 또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게 한 번에 막 호떡 뒤집듯이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지금 대통령이 뭐 누구보다 자본시장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스스로가 잘 알고 있고 메커니즘을 잘 네. 알고 계시고 또 여당에도 뭐 저나 뭐 이현주 의원님이나 또 김현정 의원님 같은 네. 자본시장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또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고 낼 거기 때문에 예. 얼마든지 심사 과정에서 방향은 바뀔 수 있고요. 근데 12월 언제라고 그러셨죠? 이게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예. 법률 사항이 아니라 시행령 사항이어서 예. 사실은 이제 뭐 시한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아니,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은 12월 2일 날이 12월 2일. 이제 예산안 통과 기한인데 예. 세입 부수 법안이라고 해서 그 예산안하고 같이 통과됩니다 원래. 그러니까 12월 2일까지 이제 심사가 되는 4개월 거거든요. 남았군요. 네. 근데 이제 저희 힘만으로는 사실 이제 안 되는 거고 예. 그 국민들이 목소리를 좀 내주셔야죠. 그래서 지나가다가 지역구 국회의원을 혹시 마주치신다면은 일단 좀 붙잡아 세워서
혹시 배당소득 분리과세 예. 소형 안을 아느냐. 이게 최고 세율이 27.5% 정도로 좀 과감하게 낮아져야 배당 확대가 될 것이다. 그렇죠. 이거는 대주주에 대한 부자 감세가 아니라 네. 배당을 확대해서 오히려 분배를 유도하는 거다. 네. 그래야 우리가 장기 투자하고 노동자들도 근로소득에만 목매지 않고 더 자유를 가질 수 있다. 이런 말씀 꼭 해주시고요. 네.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도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들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예. 이거 문제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아유 작년에 5천만 원 이상으로 금투세 하자는 것도 하지 말자고 하더니 10억도 못 한다고 하냐. 이렇게 저한테 좀 타박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예. 동료 의원 중에 네. 근데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그 톨게이트의 공짜 구멍처럼 너무나 쉽게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10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이게 그냥 1년에 한 번씩 이걸 매도하게끔 만드는 거여서 우리가 추구하는 장기 투자 시장이 저해됩니다. 그 매물 폭탄 받고 또 진짜 소액 투자는 더 상처받고. 네, 그래서 이런 구조적 문제점을 말씀드렸더니 조금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지역구 국회의원을 만나신다면은 네. 꼭 이 말씀을 좀 해주시고 실제로 정말 이제 이건 한계인데 이건 여당 야당 차이가 없이 네. 국회의원들이 주식시장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ETF라도 좀 사자 운동하세요. 그래서 운동하죠. 그래서 ETF 가입 많이 어떤 했는데 분은 저렇게 썼었어요. 국회의원 세비 중에 3분의 1은 ETF로 주자고. 그 얘기 이제 항상 나오는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제가 그냥 이거 방송 나온 김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얼마 전에 뭐 이상한 확인도 안 한 기사가 나가지고 예. 그 코스피 5천위원회 위원들이 주식 투자 하나도 안 한다. 네. 이런 기사가 났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그게 재산 신고서를 보면은 예. 직접 투자를 하는 거,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다. 그건 드러나죠. 그거는 주식란에 표기가 되는데 예. ETF는 주식란이 아니라 예금란에 표기가 돼요. 희한하죠? 그것도 문제네요. 그것도 문제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증권 또는 삼성증권 어디에 그 ETF를 가지고 있으면 네. 예금란에 네. 그 증권사 옆에 금액이 표기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코스피 5천 특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ETF 투자는 네. 같이 하자고 해서 가입하신 분들도 많고 적립식으로 저처럼. 예. 근데 그게 주식란에 표기가 안 되니까 오해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국회의원들한테 직접 투자를 하라고 하는 거는 사실 조금 무리한 요구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3천만 원 이상이잖아요. 네. 그러면 예결특위 위원도 못 들어옵니다. 이해관계 무슨 심사를 받아야 되고 막 이러거든요. 네. 그래서 국회법이 국회의원들 주식 투자 못하게 하는 겹겹이 규제를 쌓아놔가지고 네. 직접 투자는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그래도 간접 투자라도 하면 어쨌든 저처럼 맨날 코스피 올랐나 내렸나 뭐 이거라도 확인하게 되죠. 네. 그리고 배당도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고. 이 배당금을 주주들이 받는 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를 제가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네. 그거 ETF 투자 조금 하는 걸로 그 월배당이 들어오니까 네. 그 재미와 즐거움을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배당주는 장기 투자하려고 묻어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배당 받기 시작하면은 그래서 이게 저의 소득원이 되게 되면 네. 이걸 팔기도 어렵지 않겠어요? 네. 계속 보유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장기 투자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장기 투자가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배당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원금을 막 더 넣고 싶은 마음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배당 이게 무슨 코스피 5천 지수가 높아지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냥 평범한 우리 국민들이 네. 이렇게 그 배당이라는 걸 통해서 기업의 성장의 과실을 좀 나눠 갖고 이게 작은아마 생활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서 이 빠듯한 가게 살림에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고 하면은 참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겠다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 저는 지난번에 후보 시절에 대통령께서 그 자리에 오셨을 때 네. 뭐 많은 분들이 보셨습니다만은 어쩌면 조금 불편하고 또 형평성에 어긋나는 주장을 한 게 있어요. 뭐냐면 왜 위험자산의 투자의 결과인 배당 소득과 정부가 5천만 원 앞으로 증액한다면서 1억까지 그 원금을 보장해주는 예금에서 나오는 이자 소득의 소득세율이 같아야 되냐라는 문제 제기를 했고
후보실의 대통령께서도 그 일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저도 그건 알죠. 야, 이게 뭐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한국의 가장 후진적인 영역 하나를 뽑자면 자본시장이다. 그리고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그 오명에서 자금의 물꼬를 부동산으로부터 주식시장, 자본시장으로 끌어내는 게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발전에 지금이 그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일정 기간에 따라서는 약간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지원해야 육성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예. 제가 이 배당 소득에 적합한 세율이 뭘까 네. 이걸 이제 그 법안을 만들면서 연구를 하다가요. 제 결론은 뭐냐면 예. 이자 소득하고 배당 소득은 소득의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자는 안전한 투자에, 그러니까 어떤 그 굉장히 안정적인 예. 투자에 대한 과실이고요. 투자도 아니죠. 그에 반면에 배당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 투자에 대한 과실인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성격이 많이 다르고 네. 제가 연구하는 과정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조세 이론적으로 이걸 분석한 거를 찾았는데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배당 소득은 예. 주식의 양도 차익하고 소득 원천이 같다. 조세 이론적으로. 예. 왜냐하면 결정권자 입장에서 경영자 입장에서 똑같은 돈을 배당을 할 수도 있고 예. 이거를 이익을 유보했다가 주가에 반영해서 양도 차익으로 그렇죠. 남길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양도 차익에 대해서 내는 세율하고 요 배당 소득 세율하고가 다르면 세금에 따른 조세 부담에 따른 의사결정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럴 수 있어요. 이걸 맞추는 게 맞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조세재정연구원 국책연구기관이. 네. 그래서 사실은 제 배당 소득 분리과세의 최고 세율이 대주주 양도세의 최고 세율인 27.5%하고 같은 겁니다. 예. 그거에 맞춘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자 소득하고 같아야 된다는 거는 저는 곰곰이 곱씹어 보니까 그게 네.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마저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배당소득 분리 과세의 세율을 37.5%로 38.5가 정부 아니죠. 정부 안대로 한다면 과연 배당을 늘리고자 하는 주식 투자자의 염원 또 그렇게 배당 안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최대 주주 및 경영자들의 인센티브가 되겠냐라는 생각이 있고 또 그 측면에서 과연 어느 정당이 그렇게 했던 간에 기왕에 10억에서 50억으로 올린 걸 다시 그걸 10억으로 다시 끌어내는 그 일을 꼭 해야 될까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거예요. 네. 왜? 주시장만 편애해달라는 게 아니라 주시장이 그만큼 낙후돼 있고 또 물꼬가 일로 와야 된다라는 명분이 있다면 단기간에 특혜라고 하더라도 육성을 한다는 측면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제가 10억으로 낮춰지는 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좀 막아보겠습니다. 네. 같이 할게요. 네. 그리고 아까 뭐 그냥 이소영 의원께서 거래세 얘기를 이미 하셨는데 그것도 저는 물론 세율을 올려서 세금을 더 많이 거두셔서 나라국 간에 또 다른 데 많이 쓰는 게 좋죠. 그런데 굳이 그런 방법만 있나. 예를 들면 지금처럼 주시장이 좀 훈훈해지고 그러면 거래 볼륨도 늘어지고 커지고 그래서 보면 주시장이 환항되는 게 솔직히 세율 이거 조정하는 것보다 훨씬 세금 많이 거친다는 거 과거 데이터를 보면 다 알거든요. 올해도요. 네. 그 2025년에 증권거래세, 그러니까 농특세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두 가지 거래세 합쳐서 예상 세수가 원래 7조 4천억 원 추계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2024년 초 기준으로 추계를 한 거니까 그때는 지수가 한 2,500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2, 4분기 이후에는 막 3천이 넘어가는 상황이니까 20% 30% 성장하면서 지금 사실 올해 거래세가 아마도 거래세는 매도 금액에 연동되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1조, 많으면 한 2조 넘어서까지 세수가 증가할 거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성장의 효과인 거죠.
그럼요.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요새 증권사 실적 좋아지면서 올해 증권사 법인세만 하더라도 그냥 어림잡아서도 수천억 원은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지금 조 단위 실적 나오잖아요. 대형사들. 네. 그래서 네. 법인세 상당히 늘어날 텐데 사실 이게 꼭 세율을 늘려야지만 세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장의 효과라고 하는 것도 기반을 올리는 거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예를 들면 제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인한 네. 세수 감소가 그러니까 이제 배당이 늘어나는 걸 차치하더라도 네. 35% 이상 배당 성향 35% 이상인 기업에서 깎이는 세수가 한 2,500억 원 언저리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거는 올해 이 성장의 효과로 늘어나는 법인세나 거래세의 성장 효과 세수로만 해도 뭐 커버하고도 남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대주주 양도세 이거 50억을 10억으로 낮춘다고 해서 네. 세수가 글쎄요. 뭐 조세 회피가 얼마나 일어날지 모르니까 정확한 세수 추계가 쉽지 않지만 제가 그냥 감으로 느꼈을 때는 1,000억 원, 2,000억 원 진짜 많아봤자 3,000억 원 될까 말까 할 것 같거든요. 뭘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런 세수로 치면 그렇게 크지 않은 세수거든요. 예. 수조 원대 세수가 있는 정책도 있는데 2천, 3천 더 걷자고 해서 이런 우려나 논란을 촉발하는 것보다는 네. 오히려 더 부흥시키고 진흥시켜서 예. 그런 성장의 세수를 누리는 게 더 바람직한 방향이죠. 음.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 동의하는 것과 별개로 예. 거래세를 이번에 이제 복원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제 입장을 찬성으로 정리한 이유는 어쨌든 제가 이제 제 스스로 작년에 펼쳤던 논리, 그러니까 이제 주식 시장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자꾸 금투세를 도입하자는 시행하자는 입장에서는 야 금투세 하는 대신에 우리가 거래세 거의 없애주기로 했잖아 라는 이제 논리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차라리 거래세를 복원하는 게 낫다 금투세 도입보다는. 얼마나 많이 깎았다고요. 어쨌든요. 거의 없어지는 네.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 예상되는 효과를 비교하면서 이제 그런 논지를 펼쳤었고 그 당시에 주식 투자자분들도 그런 말씀들을 주장들을 많이 하셨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와서 금투세를 아예 폐지해버린 상황에서 거래세도 원상복구를 안 한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다른 알겠습니다. 논리를 어렵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제가 세 가지잖아요. 네. 대주주 조건 완화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는 거 이거 문제 있다.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정부안을 들여다보니까 네. 너무 미흡하다. 그리고 증권거래소도 굳이 다시 올려야 돼. 오케이. 대주주 조건 완화 이거 없는 걸로 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소영 의원 안처럼 좀 더 타이트하게 해주고 그러면 증권거래소 뭐 그러면 말이 되죠. 네. 그렇게 할까요? 근데 어쨌든 제가 왜 이렇게 억지처럼 말씀을 드리냐면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주식 투자자들 그냥 니네 주식하는 사람들 그냥 더 자기 이기주의로 해서 우리 더 자본차익 더 많이 먹고 뭐 배당 더 많이 받을래요 이런 차원의 문제 아니라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네, 않나요? 맞습니다. 네. 이게 더 차원 높은 얘기고 그런 부분에서 더불어민주당도 대선 국면에서 그걸 공약화했고 여러 분들이 얘기를 했는데 네. 세상에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준다 그랬다가 안 주는 거 하고 줬다가 다시 뺏는 거라 그래요. 네. 그런 느낌을 투자자들이 갖고 있으니까 주식 사는 것도 이제 좀 약간 주저하게 되고 네. 팔아야 되나 봐. 그리고 이 정도 올랐으면은 집권 여당에서도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아직 갈 길이 얼마나 많이 남았어요. 제가 좀 속상한 게 이제 며칠 전부터 요 세제 개편안 때문에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개인은 매도를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개인들은 매도해서 빠져나가고 외국인이나 기관 법인은 또 사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 국장 더 많이 오를 거예요. 오를 건데 그러면 지금 힘이 쭉 빠져서 이제 다시 미장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개인들은 이 성장의 과실을 같이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게 좀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걸 위해서 이제 제가 그런 우려들이 없게 잘 노력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더 원안에 가깝게 관철시켜내고 양도세도 10억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말씀을 재차 드리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삼성전자 같은 이제 막 시총 1위 기업이 막 달려주면 그 지수도 더 많이 올라가는 건데 최근에 3,200까지 오는 과정에서 삼성전자 별로 힘을 못 썼잖아요. 최근 며칠 좀 올랐죠. 예. 그래서 삼성전자 없이 3,200까지 왔는데 그럼요. 지금 얼마 전에 이제 테슬라랑 계약 체결하고 네. 나서 삼성전자 지금 갑자기 또 6만 원대에서 7만 원을 치고 올라왔는데 지수는 3,200대 그대로인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런 논란이 없었고 개인들이 팔지 않았으면 계속 막 희망을 가지고 삼성전자까지 밀어주고 이렇게 했으면 사실 정고점을 돌파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지금 이제 좀 이렇게 며칠 동안 주춤하는 게 좀 안타깝고요. 음. 근데 뭐 너무 불안해 하시거나 이게 정부 기조 자체가 막 반대로 바뀌는 거 아니야 이렇게는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저는 대통령의 의지는 선명하다. 굉장히 선명하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상임위원회 위원장하고 간사단을 다 불러서 이제 그 같이 식사를 하셨었거든요. 간저에서. 네. 그때 저도 이제 예결위 지금 간사를 맡고 있어서 갔었는데 그때도 그 길지도 않은 시간에 다른 주제도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 정말 그 시간을 쪼개서 굳이 주식시장 얘기를 또 하셨어요. 그랬어. 위원장들 간사들을 다 모아놓으신 자리에서 정말 이거 나는 코스피 5천 불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더 성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하고 우리 사회의 다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막 그런 말씀을 굉장히 시간을 할애해서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대통령이 어떤 생각하시는지 잘 알기도 하고 방향성과 의지가 확고하다는 거 의심하지 않아요. 우리 시청자들 대부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인수위도 없이 사실 정부를 시작해서 이거 지금 세제 개편안도 기재부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그 관세 협상 때문에 막 미국 그렇죠. 쫓아가고 뛰어다니느라고 사실 세제 개편에 대해서 깊이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고 제가 알고 있고 어떻게 보면 기존에 전 정부에 계셨던 분들이 이제 쭉 업무를 하시면서 관성대로 저는 만들어진 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부 내부도 아직 완전히 이렇게 새 정부에 맞춰서 기조가 변경되지 않았고 왜냐면 아직 2달밖에 안 됐는데 인수위도 없이 막 정신없고 막 관세 이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세제 개편안을 보고 새 정부의 기조가 어떻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이르다. 그렇지 않다. 원래 세제 개편안은 요 시기에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예산안이 이제 8월 말에 공개되기 때문에 예산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세입 세출에 대한 이 세법이 미리 나옵니다. 원래 이 시기에. 그러니까 이제 취임하고 나서 2달 안에 이 세법 개정안을 만들다 보니까 국민들 의견 수렴도 좀 부족했고 그래서 앞으로 국회 과정에서 이거를 고치면 됩니다. 바로잡을 기회가 있습니다. 네. 국장 떠나지 마세요. 작년에 금투세 한참 외롭게 그 활동하실 때 저하고 인터뷰할 때하고는 조금 다르시네요. 어떤 면이 다르냐면 많은 국민들 또 많은 투자자들이 지지한다는 걸 이제 알고 계시니까 너무 외롭다 이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고 또 당내 반대 여론이 있는 분들도 이렇게 함께 뭘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많이 남기시면서 일종의 자신감 같은 것도 좀 보이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위로가 됩니다. 제가 깨달은 거는 그 이번 정부의 별명이라고 하나요? 그 호칭? 국민 주권 정부라고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렇죠. 국민 주권 정부는 국민을 이길 수 없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사실 이제 제가 금투세 국면에서 이제 경험을 하면서 정치라고 하는 게 그냥 정치인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국민의 뜻이 강하면 이제 그거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국민의 여론과 민심이 어디 있는지가 중요한 건데 저는 이번에 발표된 요 이슈들 관련해서는 국민의 민심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 바가
민심과 일치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혼자지만 혼자는 아닌 거죠. 그리고 실제로는 의원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원래는 서로 몰랐는데 나랑 같은 생각하는지 몰랐는데 예를 들어 김현정 의원님 같은 분은 작년에 이제 금투세 같이 모셨었죠, 하면서 저희가 인터뷰로. 의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저만 막 아이 김현정 의원님도 그 3년 이후에 그 잘못 알려져가지고 바로 얼마 있다가 즉시 네, 그죠? 자사증을 그거는 소각하는 즉시. 너무 오해를 받으셨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취지가 네. 전혀 아니었고요. 근데 어쨌든 시장에서 피드백이 오니까 바로 교정을 바로 하시잖아요. 교정하시잖아요. 그게 사실은 정치인들한테 쉽지 쉽지 않은 쉽지 일이거든요. 않죠. 자기가 발의한 법안을 네. 철회한다고 하는 거는 네. 굉장히 유연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요. 분들을 제가 또 동지로 많이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우리 앞으로 저는 한국 시장이 점점 좋아질 거고 그러니까 외국인도 계속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성장의 과실을 우리 국민들이 네. 누려야지. 그래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쉽게 실망하고 떠나시면 네. 코스피 알겠습니다. 올라가는 게 괜히 남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주가지수 5,000포인트가 불가능하냐 가능하냐의 문제가 아니라요. 어쩌면 우리의 자본시장의 기대 수준의 척도가 매우 낮아져 있고요. 또 그 낮음의 이유가 정부의 정책이나 여당의 어떤 공약에 대한 신뢰함이 없어서 거기서 발현된 거라면 이번엔 좀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소영 의원 얘기처럼 너무 빠른 태도의 변화, 냉소 이런 거를 여러분 유지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여러분들의 건강한 그런 의견의 개진을 저희와 함께 또 이소영 의원 같은 자본시장의 본질을 아시고 걱정하는 분들과 함께 하다 보면 결국 정말 멀리 있었던 주가지수 5,000포인트 시대도 우리가 함께 열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건강하게 의견 표출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오늘은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데 또 생방이다 보니까 네. 이렇게 마감을 하고요. 또 12월 2일까지 여러 가지 이제 일정들이 있으실 텐데 그때 또 이슈가 있을 때마다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본시장을 위해서 일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 미국과 필라델피아를 누비며 세계 7대 미술관을 모두 관람합니다.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조금 서두르시면 좋겠네요. 영상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